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이 이끄는 미국의 대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황현산의 산문집 사소한 부탁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조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네, 오늘은 조선일보의 기사 폐악질 그리고 부산일보 사장에 대한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친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생활가전의 명가 필립스의 파워라이프 스팀 다리미를 반값도 안 드는 충격적 세일가에 판매할 것을 지시하시었다. 매일 사용할 수 있도록 스팀 글라이드 열판으로 4배 더 길어진 수명에 빠르고 강력한 주름 제거가 가능하며 뛰어난 활주력과 긁힘 방지 기능, 게다가 걸려있는 옷을 위한 수직 스팀 기능까지 내장된 2400와트 성능의 스팀 다리미로 장기 불황에 신음하고 있는 인민들의 주름살을 쫙쫙 펴고 싶다며 위대하신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회사 살림이 거덜날 결정을 내리신 것이었다. 믿고 쓸 수 있는 필립스의 파워라이프 스팀 다리미를 공화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 브리핑. (2018년 8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또다시 신상 발언하겠습니다. 김용민은 왜 팟캐스트를 하는가? 종종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용민은 앞으로 정치를 더 할 생각이 없습니다. 또한 김용민에게 팟캐스트는 먹고 살 수단이 아닙니다. 아울러 김용민은 촛불혁명을 일으키는 시민을 하늘처럼 받들겠지만 그 시민이 합작해서 만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모든 정치 자영업자, 직업적 지지자들을 부정합니다. 김용민이 하려는 바를 이제 밝힙니다. 다음 총선과 대선, 보수 개신교계는 변함없이 역사를 후퇴시키려는 자들과 연계할 궁리를 펴고 있습니다. 광복절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 집회 여는 거 다 보셨죠? 이들을 막겠습니다. 무슨 힘으로? 그렇습니다. 저에겐 힘은 물론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수 개신교계의 급소를 잘 압니다. 저만큼 보수 개신교를 잘 아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보수 개신교 집단이 종교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한다면 저는 그들의 동지가 되겠지만 수구 부패 기득권 세력의 앞잡이 노릇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저는 그들의 가장 골칫거리가 될 적장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개혁을 선도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 범람하는 가짜 뉴스로부터 시민의 양심을 구하겠습니다. 동성애자 무슬림에 대한 혐오로부터 반드시 약자를 구해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선거운동원 연설을 방불케 하는 대형교회 목사 설교로부터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을 구하겠습니다. 선거 때 정치인들 줄 세우려는 모든 정치적 횡포로부터 바르고 정직한 정치인을 구하겠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성적 지향을 문제 삼은 것 보십시오. 이보다 더 강렬한 보수 개신교에 대한 러브콜이 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의 가장 확실한 우군은 보수 개신교입니다. 방치하면 후회합니다. 저들이 총선 때 동성애 옹호 정치인으로 밑보인 누군가를 콕 찍으면 웬만한 후보들,
거기에 고개 숙이고 무릎 꿇다가 선거 내내 진 빠집니다. 더러는 낙선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감히 선거에 개입할 꿈을 못 꾸게 하는 것입니다. 김용민에게 전략이 있습니다. 나는 꼼수다를 통해서 조용기라는 절대 권력을 웃음거리로 만든 저 김용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대통령과 가깝다면서 지지자들을 갈라치게 할 때 저는 일찌감치 다음 선거를 준비하며 양심적인 정치인들을 지키겠습니다. 딴 데 안 보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기독교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 더 이상 적폐 개신교가 변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간판이 돼서 책임지고 주도하겠습니다. 가을에 기독교 개혁 사단법인을 만들고 활동을 개시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애청자 여러분께 회원에 가입해 동지가 돼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저 혼자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행동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때 딱 좋은 술이 있습니다. 청정 제주의 화산암과 비바람을 극복한 오가피 뿌리에서 원액을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60일 동안 발효하고 1년간 저온 숙성해 녹고의 눈물을 완성했습니다. 좋은 술은 1% 인간의 노력과 99% 자연의 선물로 만들어집니다. 몸에 좋고 맛도 더욱 좋은 녹고의 눈물을 김용민닷컴이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영절 선물로도 좋습니다. 녹고의 눈물. 큰맘 먹고 떠나는 제주 여행 진짜 제대로 즐겨야 되는데. 렌트카 예약은 했어? 아니 아직. 회사도 너무 많고 최저가라고 해도 보험료에 이거저거 추가되면 왠지 속는 느낌이 들어서. 그럼 제주 렌트카 대여 협동조합 JRCR 해봐. 제주도 내 렌트카 회사들이 직영으로 공동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라 제주도 내 렌트카들을 한자리에서 예약할 수 있고 정직한 가격에 신차를 우선적으로 배차해주거든. 맛집에 갈 때도 호텔에 갈 때도 바다에 갈 때도 제주 렌트카 대여 협동조합은 늘 당신의 손발이 되어드립니다. 홈페이지 jrcr.co.kr이나 전화 064-713-2435로 연락주세요. 방송인 하하씨가 아름다운 재단 기억할게 우토로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무한도전에서 유재석 씨와 함께 우토로를 알렸던 하하씨는 나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발전이 멈춰버린 우토로 땅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우토로 역사지도를 제작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우토로 역사지도는 일제강점기부터 75년 동안 핍박받고 차별받았던 우토로 땅의 모습을 담을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재단 기억할게 우토로 캠페인에 많은 청취자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온 우토로 마을에는 태평양 전쟁 당시 군 비행장 건설을 위해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는 더 오래 기억하는 사람들의 것. 역사는 결국 함께 기억할 때 완성됩니다.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을 위해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기억할게 우토로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김용민의 뉴스 간장.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이 서대문구 주민 명부를 선거에 활용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직 새누리당 당직자는 불법적으로 유권자 명부를 만드는 일이 다른 지역에서도 비일비재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관련 취재를 맡은 한겨레 김환 기자는 과거 자유한국당이 치러왔던 선거들의 신뢰성이 의심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한겨레 김환 기자, 그리고 진행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그렇죠. 이 사건이 굉장히 또 심각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모의가 됐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청이나 공무원 중에 누군가가 내가 정치권에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겠다 이렇게 해서 갖다 준 게 아니라 선거운동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진행을 할 거냐 뭐 이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럼 그걸 빼오자 이렇게 논의를 했고. 그게 빼오는 게 가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 명단을 빼와도 그거를 선거 동네별로 그리고 어떤 특성별로 잘 정렬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나오는 명부가 엑셀로 정리돼서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엑셀로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라요. 이건 이 자체로 예, 이 자체로 불법이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를 목적을 벗어나서 이렇게 정렬하거나 수집시키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빼내는 것도 불법이지만 그걸 자신의 상업적 목적이든 정치적 목적이든 그 목적에 따라 소팅하고 분류하는 자체가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구청에서 나온 명부가 처음에는 전용 프로그램에 깔려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전용 프로그램은 PC에서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파일상으로만 볼 수 있고 출력은 종이로만 되는 형태.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다시 재분류하거나 이거 어떻게 재분류했지? 그러니까 이걸 깼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그러네. 네. 그죠.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이거를 가상 저장해 놓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데이터만 추출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기술이 있어야 되고 이걸 해내려면 그리고 그렇게 추출해낸 데이터들을 다시 엑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몇 명이 붙어도 1, 2주 이상 걸리는 작업 분량인데 이 부분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또 매크로를 활용을 해서 자동 입력을 시키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프로그래머가 DB 전문가하고 프로그래머 사실 우리 같이 이 일반인한테는 어려운 얘기인데 예 그게 아마 DB 형태로 그렇죠. 저장돼 있을 텐데 네. 그 DB를 열어볼 줄 아는 DB 전문가면 예 네. 테이블 다시 짜가지고 싹 바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렵다기보단 불법에 많은 사람 전문가들이 동원됐다. 네. 그리고 나서 자기들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재정렬하고 그걸 잘 썼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잘하는 당직자들을 당내 새누리당 내에서 여러 군데 의원실들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다른 데도 했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저희가 문자 메시지를 입수를 했는데 의원님이 너만 찾는다. 우리 실장이 DB 정리를 못해서 나만 중간에서 지금 코핀하고 있다. 빨리 와라. 이런 이제 문자를 계속 여러 차례 독촉을 해요. 너만 DB 정리에 성공했는데 우리도 빼내긴 빼냈는데 이거 좀 정리해줘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작업을 누군가가 잘한다라는 거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건 그 내용들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서대문 구청에서만 이 DB 자료를 빼낸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영남처럼 일방적인 선거를 제외하고 접전 지역에서는 사실상 이런 방식 어떤 수준이 됐건 개인정보를 빼와서 이런 식의 작업을 다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지금 제보입니까? 이 새누리당 전 당직자의 제보입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되면 2057년에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다. 이런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이를 두고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현명 교수는 단순 계산한 결과일 뿐 기금 고갈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나라들이 기금이 아예 없이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KBS 1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김현명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2057년 현재 어쨌든 추세로 되면 기금이 고갈되는 건 맞다. 이때 근데 고갈된다는 기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에 한 630조 원의 돈이 쌓여 있잖아요. 예. 그 돈의 일부를 노인들한테 연금을 주고 그렇죠. 나머지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 이런 데 투자를 해놨어요. 예. 그래서 지금 630조 정도 되는 돈이 2030년대 후반에 가면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한 1,800조 원까지 늘어났다가 예. 2057년 그러니까 2030년대 후반부부터 한 20년이 지난 2057년에 가면은 갖고 있던 자산이 다 영원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산이 이제 영원이 된다. 예. 네네네. 예.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내 국민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예. 정부는 뭐 당연히 연금을 못 받게 되는 일은 없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있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께서도 기금 고갈과 연금을 못 받는 문제는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예.
예, 그 전에요. 아까 그 기금이 고갈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단순한 계산의 결과일 뿐이고, 예. 실제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되느냐, 예. 이거는 다른 문제인데요. 다른 문제인데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630조 원의 돈이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가 돼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2057년 가면은 총 투자액이 한 1,800조 원 가까이 돼요. 1,800조. 예, 그리고 현재도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주식이 그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전체 주식 시가총액의 한 7%를 갖고 있어요. 예. 굉장히 큰 돈입니다. 큰 돈이죠. 예. 예, 웬만한 대기업들 주식을 거의 한 10%씩 다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채권도 한 300몇 조 들어가 있고요. 예. 그러면은 그 1,800조 정도 되는 돈이 GDP 대비로 환산을 해보면 약 한 GDP의 50% 정도 되는 예. 굉장히 막대한 금액입니다. 예. 그럼 GDP의 50% 쌓이는 시점이 2030년대, 그냥 2037년이라고 합시다. 예. 그때 GDP의 50%까지 쌓이다가 2057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0원이 되잖아요. 예. 그럼 1,700조 되는 돈이 20년 만에 0원이 된다는 얘기는 국민연금 기금이 갖고 있던 주식, 예. 그다음에 채권, 부동산으로 연금을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팔아야죠. 그 팔아야 하잖아요. 예, 예. 그걸 이제 유동화 시켜야 시켜야죠. 됩니다. 그러면은 GDP의 50% 되는 돈을 연금을 주기 위해서 갖고 있던 금융자산, 실물자산을 다 팔기 시작하면 예. 금융시장이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갖고 있던 주식만 팔기 시작한다라는 사인이 시장에 나가도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그렇겠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실제 2057년에 기금을 고갈시킬 수가 없는 사정이 발생이 돼요. 예. 그래서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계산이 돼서 나온, 즉 들어가는 돈과 나가는 돈의 수지차를 계산해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예. 실제 그러면 57년에 기금 고갈이 발생되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하든지 기금 고갈 시점을 뒤로 연장시킬 수밖에 없어요. 예. 안 그러면 경제 전체적으로 혼란이 발생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점을 좀 먼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예. 뭐 그렇다 하더라도 2057년이 됐건 그 이후가 됐건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보험료를 내는 인구는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이제 기금 고갈이 날 겁니다. 예. 그 시기가 2057년이 될지 뭐 2080년이 될지 2100년이 될지 그거는 뭐 가변적일 수 있고요. 그러면은 기금이 고갈 난다고 했을 때 연금은 못 받는 거냐? 이거를 거꾸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나라처럼 연금 기금을 많이 쌓아놓고 예. 그 돈에서 떼서 연금을 주는 나라, 이거를 전문 용어로 적립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적립식. 이런 방식으로 연금을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일본, 미국, 스웨덴, 캐나다 한 5나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소수다는 거죠. 예, 오히려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금이 아예 없이 예.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 들어온 대로 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게 이제 독일인데요. 독일도 예전에 1940년대, 50년대는 기금을 좀 쌓아놨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기금을 다 소진을 시켰는데 어떤 원리로 연금을 주냐. 지금 독일은 적립금이 적을 때 한 2010년도 초반에는 일주일치밖에 안 갖고 있었어요. 예. 지금은 한 달치 조금 넘게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보험료하고 세금을 못 걷으면 연금을 못 주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예.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그 해에 필요한 돈, 예를 들어 1년에 노인들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서 100조 원이 필요하다. 예. 그러면 대부분은 보험료로 걷고요. 예를 들면 한 75조 원은 이제 보험료로 걷고, 25조 원은 일반 세금으로 충당을 해갖고 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 이제 부가방식 연금 제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금이 고갈된다 하더라도, 부가방식 연금 제도, 즉 필요로 되는 연금액을 그해 젊은 노동력에게 보험료와 조세로 걷어서 연금을 주면 돼요. 이게 예. 오히려 더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예. 그러니까 설사 기금이 고갈된다 하더라도 연금은 지급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60%대가 무너지면서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부정평가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정치 컨설팅 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가 집권 2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리더십과 전략을 진단했습니다.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박성민 대표 그리고 진행자 이범 교육평론가의 대담 들어보시죠. 전체적으로 저는 이게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의 데자뷰 느낌이 이제 슬슬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여정부 때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부동산 대책 계속 내놨는데 아파트값 계속 폭등했고 폭등이 확인되면 또 대책 내놓는데 그래도 또 폭등하고 뭐 이런 일이 이제 계속돼서 사실 역대급으로 아파트값이 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지금 이제 교육정책, 입시정책과 관련해서도 참여정부 때 2004년이었습니다. 2004년에 이제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혁을 발표했는데 이제 수능 점수 주지 말고 이제 등급만 주게 하고 그리고 내신 반영 비율을 높여라 뭐 이런 거였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대학들이 이제 그걸 활용해 가지고 허용되고 있는 이 논술 엄청 강화하고 뭐 내신도 50% 반영한다고 해놓고는 실제로 한 45%를 기본 점수로 줘서 실질 반영 비율을 아주 낮추고 이런 식으로 대항해서 결국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죽음의 트라이앵글 뭐 이런 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교육 문제는 뭐 사실 이제 진행자께서 우리나라에 뭐 아주 꼽히는 전문가시니까 저보다 잘 아실 텐데 이번에도 뭐 대학 입시 제도 개편안 문제를 가지고 그 구체적인 문제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은 관심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그래도 대통령이 교육부총리에게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하라. 그리고 이걸 또 야심차게 어떤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했으면 어쨌든 뭔가 대한민국 국가 교육의 전략적 목표에 따라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게 딱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일반 국민들이 받은 느낌은 뭘 이렇게 뭐 하다만 듯한 느낌, 뭐 결정한 게 아닌 듯한 느낌. 그래서 일단 언론에 나오는 메시지는 뭐 결정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뤘다 또. 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대학 자율로 넘겼다. 네,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게 좋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문제가 심각한데 당정청이 긴급 회의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뭐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부동산 문제도 그래요. 부동산을 잡아야 된다. 그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뭐 사실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께서 용산 여의도 개발 얘기를 해갖고 부동산이 그렇죠. 들썩였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나와갖고 이제 그걸 또 뭐 진안을 얘기를 하고. 견제구를 던졌죠. 예. 근데 또 이번에는 또 반대로 시장께서 이제 뭐 강북에다가 또 투자 늘린다. 들썩이도록 또 만들었어요. 삼양동에서 한 달간 상호를 하시더니 나오는 바로 그날 강북에 이제 투자를 집중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서 다시 이 부동산 인상 심리를 자극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뭐 박원순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걸 뭐 부동산을 뭐 폭등시키려고 당연히 의도한 건 아니겠죠.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만큼 국가 지도자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질 건가에 대한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은 가볍게 얘기했을 수가 있지만 시장은 굉장히 그걸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대통령 의도한 것보다는 그게 뭐 100배, 1000배로 받아들이는 거고 관료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당정청 이견도 실제로는 이렇게 이견이 안 클 수도 있어요. 뭐 장하선 시장과 김동연 부총리 사이에 이견이 실제 크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견 해소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바깥으로 나올 때는 이게 굉장히 증폭돼서 나오고 있고 또 언론이나 야당에서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전략적으로 이 메시지를 내거나 할 때는 뭐 그런 고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려가 잘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우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던질 때 그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시뮬레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제 지난해 8월 2일 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도 집 여러 채 가진 분들은 이제 팔아라. 이런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던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했느냐. 강남 이런 요지에 똘똘한 집 한 채 남기고 나머지를 팔란 얘기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인기 높은 지역은 오히려 더 폭등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됐던 대입 정책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이제 이 학종에 들어가는 그 요소 중에 교내 경시대 수상 실적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는 한 학기에 하나만 기재할 수 있게, 하나만 활용할 수 있게 제한한다.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너무 뻔한 결과가 예측되는 게, 앞으로 고등학교 다니면서 한 학기에 하나씩은 꼭 내가 경시대회에 전략적으로 뭐 사교육이든 부모의 도움이든 동원해서 이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게 스펙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당연히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질 거거든요. 이런 최선의 시뮬레이션을 왜 못하는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그거 했겠죠. 그거 다 했을 거 고려했을 텐데 그게 이제 뭐 충분히 전달이 안 되는데 정치 메시지에서 핵심은 뭐냐면 뭘 할 거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왜 할 거냐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왜 할 거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할 거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이 정부가 지금 사실 뭘 할 거다, 왜 할 거다만 강조하고 어떻게 해서 굉장히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의지나 희망은 전략이 아니죠. 방법과 실행이 전략이지. 그런 그렇죠. 면에서 전략적 방향이 지금 분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아프니까 팩트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을 5년까지 보장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을 5년에서 더 늘리는 방안에 합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간을 두고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8월 달에는 계약갱신 청구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좀 더 면밀한 최종적인 합의가 있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안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8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임차인이 계약기간에 발이 묶여 손실이 발생함에도 영업을 접지 못하는 피해단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를 두고 CBS 노컷뉴스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정원석 본부장은 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의 권리 기간이지 의무 기간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갱신 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5년 이상 장기 계약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은 보통 1년에서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많이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5년까지 한 건물에서 영업을 할 수 있지만 단기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폐업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 후 2년도 안 돼 폐업하는 경우는 전체의 55%에 달했습니다. 자영업 생존의 기로가 창업 후 2년에서 3년 사이에 달려있기 때문에 장기 계약을 했을 경우 자칫 발이 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정원석 본부장은 권리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임차인은 유리하다. 자리가 잡힌 후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곤란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기간을 10년으로 늘려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올해는 책의 해라고 하지요. 오는 9월 수원 행공동이 책 놀이터로 변신합니다. 전국의 지역 출판사들이 만든 맛깔난 책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어린이 책 난장, 누구나 책방, 북 아트마켓에서 나만의 힙한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곳. 온나라 지역 책들의 한마당 2018 수원 한국지역 도서전이 9월 6일 행공광장에서 시작됩니다. 책과 함께 놀아볼까요? 이 캠페인은 사람이 반가운 도시 휴먼시티 수원과 함께합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탈모는 막아주고 빠진 머리는 다시 나게 하는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돈 많이 들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신 분들 딱 한 달만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효과 없다면 환불된다고 하네요. 네, 전화는 1566-7871번입니다. 경제의 속살로 이어갈까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 내내 격변의 시대라는 주제로 한번 이어가 볼 텐데요. 예. 이 격변의 시대에 자본주의의 최강대국인 미국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런 상상을 한번 간단히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980년 미국에서는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신자유주의의 간판이 집권을 하죠. 그보다 한 해 전인 1979년에는 영국에서 마가렛 대처라는 또 다른 신자유주의의 간판이 집권을 합니다. 예. 그 자본주의를 이끄는 영미 두 나라에서 이전하고는 완벽하게 다른 새로운 철학으로 무장을 한 두 지도자가 집권을 한 건 놀라운 일인 겁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걸 좀 가볍게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평가를 해보면 대처와 레이건이 동시에 등장했다. 이건 자본주의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변곡점이고 비극이었던 거죠. 이게 참 코미디 같은 일인데 1970년대 석유 파동이 나면서 세계 경제가 한번 휘청합니다. 그런데 이 석유 파동의 여파만 제외하고 나면 1970년대까지 세계 자본주의는 너무 풍요로웠습니다. 이 시기를 통칭 복지의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사회주의 국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도, 영국도, 유럽도 민중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말로 막강한 복지 정책으로 무장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1945년부터 대략 197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경제를 그냥 번영기도 아니고 대번영기라고 부릅니다. 유럽은 이 30년을 영광의 30년이라고 불러요. 영광의 30년은 사실 프랑스에서 나온 말입니다만 당시 복지 정책의 확대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던 유럽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번영기와 영광의 30년을 거쳤던 미국과 영국이 결국은 신자유주의자들의 설계에 의해서 복지의 시대를 끝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새로운 착취의 시대로 돌입하는 그 변곡점이 바로 1979년, 1980년 대처와 레이건의 등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미국의 민중들이나 영국의 민중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야 된다면 백발백중 요때여야 한다고 믿어요. 이때 만약에 레이건을 막고 대처를 막고 내가 너희들도 잘 살게 해줄게, 세금 깎아줄게 라고 부추겼던 금융자본의 유혹을 이겨내고 그 탐욕을 극복했다면 세계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렇게 바뀌지 않았고 거꾸로 반동적으로 흘러갔죠. 대처와 레이건의 등장으로 진행 방향이 확 한번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뭘 좀 상상해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뭘 상상해 봐야 하냐면요.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지금 한국에서는 트럼프의 영향력이 워낙 커서 트럼프가 재선을 할 걸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2년만 지나면 미국은 새 대통령을 맞을 텐데 이 새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 중에 한 명은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상원 의원인 버니 샌더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2020년에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버니 샌더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세계사가 어떻게 바뀔까요? 이건 망상이 아닌 겁니다. 물론 트럼프가 재선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버니가 굉장히 유력하긴 하지만 오바마의 후광을 입은, 그러니까 오바마 시절 부통령이었죠. 조 바이든이나 오늘 소개해드릴 막강한 상원 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여러 대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버니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요. 상상력을 조금만 더 끌고 가보죠. 2020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버니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또 다른 축을 이끄는 영국의 야당 노동당의 당수가 제러미 코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영국과 코빈에 관한 이야기는 내일 이제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차기 영국 총리로 굉장히 유력해요. 제러미 코빈이요. 그런데 이 코빈 역시 버니 샌더스 못지않은 막강한 민주사회주의자입니다. 현재 유럽 좌파를 대표하는 지성 같은 사람이죠. 버니 샌더스는 대중들의 은기에 의해서 갑자기 확 뜬 정치인인데요. 코빈은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노동당 당수입니다. 이 말은 치열한 당권 투쟁을 이겨낸 경험이 있는 정치인이라고요. 그래서 확률상으로 따지면 버니 샌더스 미국 대통령보다 제러미 코빈 영국 총리가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면 이 상상의 조각들을 이어붙여 보겠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버니 샌더스고요. 영국의 총리가 제러미 코빈이라면 지구의 역사는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변할까요? 이건 대번영과 영광의 30년, 그 복지의 시대를 마무리했던 레이건과 대처의 등장과 거의 버금갈 만한 중요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버니와 코빈의 영미집권은 다시 한번 자본주의의 역사를 진보와 평등의 편으로 되돌려놓는 엄청난 변화가 될 거예요. 이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18년이 그냥 2018년이 아닌 거죠. 그야말로 40년 만에 한번 찾아올까 말까한 위대한 역사의 변곡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주변에 술 먹다가 취하면 농담 삼아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경제 성장률 0.1%포인트 가지고 논쟁할 때가 아니다. 지금 경제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변화를 보면 우리가 정말로 시각을 멀리 두고 장기적인 비전을 고민해야 된다. 신자유주의가 몰락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제대로 된 철학과 미래의 비전이 없으면 40년 뒤에 우리가 얼마나 후회하겠냐. 2060년쯤 됐을 때 타임머신을 타고 제일 되돌리고 싶은 시기가 2018년일 때도 모른다. 라고 술 처먹고 개거품을 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에 동의해 주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제 주변 분들은 너나 잘해 이 새끼야. 기사나 좀 제대로 써보 이런 핀잔을 주시는데 예. 아무튼 저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차기 대선에서 버니 샌더스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버니는 정말로 월가를 해체할 겁니다. 이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코딱지만한 대한민국에서도 재벌 해체는 고사하고 범법자 이재용 구속하는 것도 이렇게 벌벌 떠는데 최강대국 미국에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그 거대한 세계의 지배자인 월가를 해체하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실제로 버니는 여러 차례 공언을 했어요. 기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월가를 해체할 겁니까? 이런 질문에 샌더스의 대답이 yes도 아닙니다. absolutely 이렇게 답을 해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년 뒤에는 버니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마무시한 변화가 세계사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 버니 샌더스가 대통령이 되는데 상당한 장애물 중 하나가 나이일 거예요. 버니가 이미 미국 상원에서는 제일 영향력 있는 의원이긴 하지만 벌써 77세입니다. 그러니까 2년 뒤에는 79세죠. 레이건도 이렇게 늙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안 됐거든요. 레이건이 대통령이 된 게 69세인가 70세인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버니의 나이가 좀 걸림돌이 될 거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끄는 인물이 80을 바라보고 있는 버니 샌더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버니가 나이나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 2년 뒤 대선에서 낙마하더라도요. 시대의 거대한 변화를 주도할 만한 또 한 명의 유력하고 놀라운 후보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보가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인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상원의원입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7월 29일 미국에서 펼쳐졌던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게 중복응답이 가능했던 모양입니다.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 선호도 1위가 오바마 시절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입니다. 응답자의 50%가 선호를 했고요. 그 뒤를 버니 샌더스가 48%로 바짝 쫓고 있습니다. 이 격차는 거의 무시해도 될 만큼 작은 2%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위가 바로 엘리자베스 워런입니다. 33%로 추격을 하고 있어요.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사람은 민주당 내에서 샌더스와 아주 비슷한 굉장히 개혁적인 포지션을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 대선 때에도 출마 종용을 많이 받았습니다. 샌더스가 부각을 나타내기 전까지는 레디 포 워런이라는 조직도 만들어졌고요. 버니 돌풍이 일어나기 전까지 민주당 내에서는 미국의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이어서는 안 되고 엘리자베스 워런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돌 정도였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월가의 친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보수적인 이미지가 많았는데 엘리자베스 워런은 막강한 진보 사상으로 무장한 정통 진보주의자였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버니 샌더스가 부각된 이후에 워런이 출마를 포기하는데 이후 워런의 조직이었던 레디 포 워런은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죠. 그러니까 샌더스와 워런의 궤적은 이 역사적 변곡점에서 매우 분명한 진보의 시그널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워런을 굳이 미국의 변화의 주제로 삼는 이유는 지난주 15일에요. 워런이 저한테는 정말 쇼킹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영어로는 Accountable Capitalism Act라는 건데 우리말로 하면 뭐 책임지는 자본주의법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영미식 자본주의는 주주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오로지 주주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말은 주주들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주주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주가가 오르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오르려면 기업 실적이 좋아야죠. 이익을 많이 내야 됩니다. 이게 3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주주자본주의의 기본 틀입니다. 기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익을 많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익을 많이 내려면 방법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 소비자들을 등쳐먹어야 돼요. 20만 원짜리 핸드폰을 100만 원에 팔아야 이익이 늘어납니다. 이러면 소비자들은 열받지만 주주들은 좋아하는 거죠. 기업 실적이 좋아지니까요. 두 번째 방법, 노동자들을 등쳐먹어야 됩니다.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저임금으로 몰고 비정규직 양산해야 됩니다. 이러면 노동자들은 열받고 괴롭지만 주주들은 좋아하는 거죠. 실적이 좋아지니까요. 셋째, 지역사회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환경변화에도 무덤덤해야 됩니다. 공장 막 짓고요. 폐수 막 버리고요. 몰래 오염물질 버려야 됩니다. 이러면 지역 주민들 죽을 맛이고 환경은 파괴되겠지만 주주들은 좋아하는 겁니다. 비용이 절감되니까요. 이래서 주주들만의 이익을 옹호하는 주주자본주의는 절대로 우리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라는 대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안을 지지하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라는 사상의 골자는 왜 기업을 주주들만의 것으로 보느냐. 기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낸 주주들도 필요하지만 노동자들의 노동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반드시 사줘야 되죠. 지역 주민들이 공장 부지의 고통을 참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란 기업의 의사결정을 할 때 주주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관계가 걸린 모든 주체들이 공동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주들도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노동자들도 참여하는 거죠. 소비자 대표자들도 참여하는 겁니다. 지역사회 대표도 참가를 하고요. 이렇게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면 기업의 결정이 균형을 갖게 됩니다. 노동자들 빗바라먹고 소비자들 등쳐먹고 오로지 이 고민만 하고 자빠져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의 삶도 돌보고 소비자들에게도 적절한 가치를 제시하고 주주들에게도 적절한 이익을 돌려주고 요 고민을 할 수 있는 결정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라는 건 저를 비롯한 사람들의 이상이지
제도가 아니라고요. 이걸 영미식 자본주의에서 법으로 도입하려는 시도 자체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될 리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월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업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자들인데요. 야, 내가 주식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어디 감히 노동자들이나 소비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기어들어와 하고 월가가 막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월가가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는 영미식 자본주의에서 입도 뻥끗 못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엘리자베스 워런이 발의한 어카운터블 캐피털리즘 액트의 내용이 뭐냐? 책임지는 자본주의법이라는 건데 실로 쇼킹합니다. 이사회 멤버 중 40%를 의무적으로 노동자로 뽑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 법안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의사결정 장소에 노동자 비중을 뭐 노동이사 1명, 2명 넣는 게 아니고 연방법으로 40%로 넣자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정치인이 말로 한 주장이 아니고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 중에 한 명인 초대형 정치인이 법안으로 발의를 해버렸다고요. 게다가 이 법을 보면 대기업들의 수익을 주주들만 챙기는 게 아니고 노동자나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법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매출 1조 원을 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대부분 기업들 다 걸립니다. 매출 1조 원이 높은 기준이 아니거든요. 미국 기준으로 매출 1조 원이면 정말 어지간한 이름 있는 기업이 다 이 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연방법으로요. 연방법으로 어떻게 규제를 하느냐. 새로 매출 1조 원 이상의 기업들은 허가를 받도록 하는데 허가 내용이 기업의 이익을 주주들에게만 공유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공유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이 법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쉽게 말해서 미국 자본주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혁명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은 주주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거죠. 연방법으로 기업은 주주뿐 아니라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강제하게 되고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장소인 이사회에 노동자가 의무적으로 무려 40%가 배치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변화가 지금 미국에서 시도되고 있는지 상상이 안 갈 정도인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영미자본주의의 상징, 주주자본주의의 상징, 심장이었던 미국에서조차 상상도 하지 못했던 변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월가 자본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가 정말로 도둑 같은 속도로 법제화가 시도되고 있어요. 그것도 매우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로부터요. 이 자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큰 변화의 시대인지를 절감하게 해주는 겁니다. 정작 미국은 이 거대한 변화의 시대에서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를 법제화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금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하는데도 노동자 이사 1명 뽑자는 제안조차도 보수 세력의 반발에 밀려서 한 발짝도 진도를 못 나가고 있잖아요. 이해 당사자 이익을 고려하는 걸 떠나서 한국은 재벌 총수 1명의 이익만 고려하는 정말로 후진 자본주의를 계속 고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제가 과거에 앵커링 이펙트를 한번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영국이나 미국 자본주의가 너무 후졌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제일 후졌어요. 재벌 자본주의가요. 그래도 우리가 후졌지만 미국이나 영국도 너무 후지니까 좀 위로가 됐던 겁니다. 이 앵커 역할을 하는 기준 역할을 하는 영미 양국이 너무 후지는 바람에 우리가 후진 게 조금 상쇄가 되는 거죠. 상대적 박탈감이 덜한 기분이 들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미국은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이런 사람들이 대권에 다가가면서 자본주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를 법제하고 있고요. 월가를 해체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일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영국 자본주의도 놀라울 정도의 시대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걸 보고 있으면 와, 우리가 지금 진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확 와닿는 겁니다. 제가 아까 버니 샌더스, 제러미 코빈의 영미 수장의 조합을 한번 상상해보자고 말씀드렸죠. 버니 샌더스 대신 엘리자베스 워런, 제러미 코빈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자본주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고민을 정말 더 깊게 하고요. 더 멀리 내다보는 겁니다. 앞으로 펼쳐질 수십 년을 잘 준비해야 돼요. 우리 눈앞에 놓인 작은 경제지표나 뭐 어쨌든 정치적 이익을 고려한 여러 다툼이 아니라 앞으로 40년, 길게는 100년을 내다보는 고민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내일은 어제 못다 했던 폴라니의 이중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고 제러미 코빈이 이끌고 있는 영국 자본주의의 거대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내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이나 기념일엔 이제 다들 아시죠? 오직 부모님만의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회고록을 민중의 소리가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을 위해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기억의 책 만민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그 혹독했던 시간을 견뎌내고 촛불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낸 자랑스러운 여러분 곁에 언제나 민중의 소리가 함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돈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가장 든든한 벗이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직을 건다는 결의로 일자리 문제 해결에 임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정 운영을 실패하도록 만들 장본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딴지를 거는 판국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편지 읽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님, 김성태입니다. 나라의 운명도 민생도 경제도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과 경제 파탄을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112명의 잽을 날리면 문재인 정권은 결국 주저앉을 겁니다. 아이고, 김성태 원내대표,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은 게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리고 잽을 아무리 날려봐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헝그리 정신으로 우긴 드루킹 특검은 성과가 전혀 없습니다. 잽이 아니라 스트레이트 펀치도 무섭지 않습니다. 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사법부 정의가 한강물에 떠내려갔기 때문이라고요?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고요? 하하하하. 특검 수사의 정당성이야말로 바카스물에 떠내려갔지요. 그리고 한나라당, 새누리당 매크로 의혹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예? 한나라당이 중국 조폭을 활용했다는 말을 어떻게 믿냐고요? 상팔년도 이야기를 들고 와서 드루킹 특검을 물타기 하고 있다고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물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통합 보수 야당을 건설한다는 포부도 한강물에 깔끔히 떠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친박, 비박, 당내 계파 문제도 아직 수습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야권 리모델링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피로와 무력감에 지친 인민들을 위하여 명절 선물로도 핵무기급인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은 김용민.com. 남자를 위한 보양식의 끝판왕이 나왔습니다. 지친 남자를 깨우는 놀라운 힘, 궁금한 남자. 여보. 궁금한 남자. 네이버에서 궁금한 남자를 검색하세요. 1833-6654. 가늘어 빠지고 푸석하고 뻣뻣하게 손상된 머리 때문에 트리트먼트에 헤어팩에 에센스까지 쓰신다고요? 어이구. 이제 하나로 컨디셔닝 샴푸 한 가지로 모두 해결하세요. 아기와 임산부까지도 안전한 하나로 컨디셔닝 샴푸. 두피 트러블에 머릿결까지 나쁘다면 강력 추천 환불 보장. 뿌리 깊은 샴푸 1566-7871.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다만 중서부 지방에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5 내지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예상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3도, 광주 24도, 부산 25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33도, 전주 34도, 대구 36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 단계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한편 19호 태풍 쏠리기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목요일 새벽쯤 전남 해안지방에 상륙해서 많은 비와 강풍 피해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제는 황현산 선생의 산문집 밤이 선생이다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좀 아쉬워서 오늘은 다른 산문집 사소한 부탁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사소한 부탁? 네, 그렇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밤의 선생이다가 2013년에 간행됐고요. 사소한 부탁은 올해,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간행된 책입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밤의 선생이다와 마찬가지로 짤막한 글들을 모아놨는데요.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넘길 수 없을 만큼 촘촘한 언어, 그리고 의미가 가득한 언어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예. 이 책을 펼치면 서문에 해당하는 글, 머슴새와 밭가는 해골의 끝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평소에 염두에도 두지 않았던 이런 모순에 갑자기 의문이 생기는 순간을 나는 문학적 시간이라고 부른다. 문학적 시간은 대부분 개인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마련이지만 사회적 주제와 연결될 때 그것은 역사적 시간이 된다. 그것은 또한 미학적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깨우침의 시간이다. 네, 요 한 단락, 짧은 한 단락의 글이 이 책의 전체 의미를 가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모순의
의문을 갖기 시작할 때 그 순간이 바로 문학적 시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문학적 시간은 대부분 개인의 삶과 연결되죠. 그런데 그게 사회적 주제와 연결될 때는 역사적 시간이 되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전쟁을 얘기하는가? 왜 노동자들은 해고당하고 고통받는가? 이런 문제하고 연결될 때는 역사적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동시에 미학적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깨우침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수많은 사회적 주제와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약 4, 5년 동안 쓴 글 속에서 하나 역사의 한 장면이 주르륵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글 몇 편 볼 텐데요. 이런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기보다는 손 가는 대로 딱 뒤져서 넘겨서 눈에 끌리는 그런 글들을 하나하나 읽으시면 됩니다. 짤막한 글들이어서 큰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짤막한 글이 전하는 깊이에 또는 울림에 감동하다 보면은 어느새 이 책의 끝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3년 4월 13일 날 쓴 글 전쟁을 안 할 수 있는 능력 1부와 2부는 되게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013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불바다 문제니 뭐니 해서 전쟁을 둘러싸고 많은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북에서도 그렇고 남에서도 그렇고 네. 그 과정을 쭉 쓰다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긴 말이 필요 없이 우리에게 전쟁은 민족의 공멸을 뜻한다. 남북의 삶이 뿌리까지 파괴되고 민족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에 빠지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부를 쌓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젊은 두뇌들이 학문을 연마하고 재주 많은 사람들이 문예의 꽃을 피운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민족의 한쪽이 나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도와야 하는 것은 우리다. 남북은 가장 가까운 핏줄로 연결되어 있고 수천 년 동안 같은 운명 앞에 서 있었고 또다시 긴박한 위험을 목전에 두고 같은 운명을 고뇌하고 있다. 함께 번영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실천하는 지혜가 진정한 알미며 한쪽의 동포가 비극적인 결단을 내리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힘이 진정한 국력이다. 거기에서가 아니라면 한 국가의 자존심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네, 혹시 공작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정원의 전신이죠. 안기부랑 국가기원을 통해서 전쟁을 구걸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그랬다는 거죠. 그자들은 전쟁이라는 공포가 없이는 자기 존립 기반이 흔들린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전쟁을 부추겨왔고 전쟁이라는 공포를 우리에게 세뇌시켜왔죠. 남북관계에서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에게 얼마 소중한지 전쟁을 안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글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전쟁의 공포를 우리가 서서히 잊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1년 정도 지났는데. 근데 그 전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전쟁의 공포에 시달렸는지 떠올리면서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도 함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과정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우리가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황현산 선생님이 대학에서 오래 근무하셔서 그런지 대학 문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예술과의 취업이라는 글을 보면 그런데요. 우리 김필 잘 아시겠지만 대학을 평가하는 신문사나 기관이 있죠. 중앙일보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 대학 평가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상대평가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있고요. 취업률입니다. 취업률. 예. 네, 대학을 평가하는 것도 우습지만 또 취업률로 대학에 서열을 매긴다는 건 그야말로 야만입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문학이나 예술 계통에 있는 학생들이나 대학 구성원들은 더 그게 야만적으로 와닿겠죠. 네, 이 글에서 어떤 예술대학의 유명한 한 시인의 예를 듭니다. 예를 들면서 이 시인이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답니다. 그 이유를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한다. 학생들을 취직시키라는 학교의 등살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학 평가에 취업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야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예체능계의 취업률은 예외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그것은 4년제 대학에는 해당하고 2년제 전문대학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전문대학은 전문 직업인의 양성이 설립 취지이니 취업률이 중요하다는 것이 관료들의 주장이라고 한다. 예술도 밥을 먹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니 밥벌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논의를 좁혀 문학에 관해서만 말한다면
문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많은 작가나 출판계나 문화 관련 직종에서 직장인으로 생활하기도 하지만 한 문인이 취직을 하지 않는다면 그가 작가로서 성공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글쓰기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교수직을 그만둔 작가도 많다. 그들이 자기 모교에 불명예를 안겼는가? 대통령이 어디선가 가수 싸이를 창조경제의 모범으로 꼽았다는데 싸이가 4대 보험 직장인인가? 나는 창조경제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없지만 창조를 모른다고 할 수는 없다. 정장을 하고 4대 보험 직장에 출근하는 것만이 취업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창조의 시작이다. 네, 지난 정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창조 참 어지간히도 들먹였었죠. 모든 곳에다 창조란 말 들이댔었는데 그야말로 반창조적인 권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을 줄 압니다. 저는요, 교수님, 대학 평가를 수구 보수 신문사들이 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는 그랜드 플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80년대 이 대학생들의 의거, 민주화 운동, 통일 운동으로 참 골치가 아파졌거든요. 수구 기득권 세력이. 그래서 이 대학생 집단을 길들일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90년대 들어서 대학 평가를 도입했고, 그래서 대학을 서열화시키고 또 아울러 학점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려고 길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대학에서 지성과 낭만을 그야말로 뿌리채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경쟁과 이기주의만 심어주는 굉장히 주요했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학생들에게 시대정신이 취업이라는 걸 그야말로 머릿속에 새겨넣게 했고요. 예. 대학 구성원 중에 교수들은 연구 업적이라는 걸로 다 가둬버렸습니다. 우리 황현산 선생도 다른 글에서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3년에 논문 한 편씩 쓰는 것도 많다고 했는데 지금 1년에 한두 편은 기본이 돼버렸죠. 이 대학 구성원들을 평가라는 올가미를 씌워서 움쭉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제가 대학의 시대정신이 취업이 돼버렸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농담이 아니죠. 그야말로 1학년 들어오면서부터 취업에 목을 매는 게 일상화해버렸고요. 그러니 어디에 낭만이 있으며 지성이 있으며 저항정신이 움틀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권력의 칼춤에 우리 젊은 청춘들이 서서히 길들여져 가는 게 대단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야말로 대학이야말로 상하타면서 우리 역사가 보여줬듯이 저항의 출발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체를 지워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걸 좀 더 볼까요? 예, 좋습니다. 악마의 존재 방식이라는 아주 뛰어난 글입니다. 그 한 편 한 편이 빠뜨릴 수가 없지만 특히 이 글을 저는 좋아합니다. 악마라는 게 사소한 데 깃들어서 우리를 옥죄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볼까요? 악마는 먼저 우리 마음을 무디게 만들었다.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사건만 얘기하자. 그것이 2009년이던가. 한겨울에 용산에서 제 삶의 터전을 지키려던 사람들이 막루에서 불에 다 숨졌을 때 사람들은 한동안 애통해하였지만 끝내 없던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같은 해 여름부터 지금까지 일자리를 잃은 2천여 명 쌍용차 노동자 가운데 25명이 비통하게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는 내내 막장 드라마를 보며 세상이 평화롭다고 믿으려 했고 도시정비니 고용유연성이니 희망퇴직이니 하는 아름다운 말들을 악마는 아무데나 내걸었다. 악마는 용이 주도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쳤고 여전히 아우성을 치건만 저 위험한 배를 비정규직들이 몰아도 그것을 예산일로 여기도록 끝내 세상을 훈련시켰다. 악마는 제 시선을 벗어난 사람들이 그 몰상식을 고발하더라도 그들을 종북 빨갱이로 몰도록 프로그램된 사람들을 높은 자리, 낮은 자리에 뿌려놓았다. 악마의 친화성도 한 몫을 했다. 기웃덩거리는 배에 수많은 사람을 태워 바다로 내보내는 회사에 그것을 감시해야 할 사람들이 상을 주었다. 감시해야 할 사람들과 또 그것을 감시해야 할 사람들을 악마가 차례차례 포섭한 것이다. 악마는 섬세하기도 했다. 기울어진 배를 물살이 그렇게 세다는 맹골 수로까지 몰고 가게 했다. 그 위급한 시간에 크게 활약해야 할 사람들이 딴짓을 하게 만든 것도 악마의 셈에 들어있다. 제 이름으로건 남의 이름으로건 그 회사를 설립하고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훑어내어 회사를 빈 껍데기로 만든 사람에게 예술가라는 직함을 붙여주기도 했다. 악마는 눈뜨고 그 생떼 같은 아이들을 잃는 순간에도 우왕좌왕할 정부를 기다려 배를 침몰시켰다. 아이들을 다 구했다는 유언비어를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입을 통해 퍼뜨리기도 했다. 악마는 빠뜨린 것이 없었다.
물론 나는 악마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악마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악마만이 저지를 일을 이 땅의 사람들이 저질렀다는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 그것이 악마의 처사였다면 악마의 영구로 끝날 텐데 그것이 우리의 죄이니 우리는 이제 앉았던 자리를 털고 일어서야 한다. 나 자신을 용서하지 말고 리본을 달건 촛불을 들건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한다. 세월호 침몰을 지켜보면서 2014년 5월 3일에 쓴 글입니다. 세월호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황현상 선생은 우리의 내면에 또아리를 튼 악마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악마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망각이라는 것도 놓치지 않고 있고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를 곳곳에서 하는데 우리가 서서히 잊어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촛불로 세운 정권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가야 할지도 황현상 선생의 글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아울러 하게 됩니다. 아이고 참 계속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일찍 가셔가지고 아유 참 아쉽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해방둥이니까 올해로 만 73인데 요즘 73이면 한참 왕성하게 활동할 나이기도 하죠. 글쎄 말입니다. 글 쓰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돌아가시 전까지 또 글을 쓰셨는데 참 귀한 지성을 한 분 잃었습니다. 네. 여기 좋은 구절들이 참 많은데 한두 구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슬픔의 뿌리라는 글인데요. 우리 황현상 선생이 기욤 아폴리네르 전공자입니다. 프랑스의 문학자인데요. 이 문학자의 시 한 편과 우리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시조 있죠. 왕방연이 쓴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었고 내 마음 들 곳 없어 내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야 울어 밤길 이해놓다. 이런 시조가 있었죠. 그래서 아폴리네르의 시와 이 왕방연의 시조를 비교하면서 정말 깔끔한 한 편의 글을 쓰는데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잠깐 볼까요? 예. 한 인간의 내적 삶에는 그 포함된 사회의 온갖 감정의 추이가 모두 압축되어 있다. 한 사회에는 거기 몸담은 한 인간의 감정이 얇지만 넓게 희석되어 있다. 한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린 슬픔은 이 세상의 역사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믿어야 할 일이다. 한 인간의 고뇌가 세상의 고통이며 세상의 불행이 한 인간의 슬픔이다. 그 점에서도 인간은 역사적 동물이다. 네, 이렇게 씁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는 좀 뜬금없는 상상력인지 모르겠는데 노회찬 대표의 죽음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한 개인의 죽음이 역사적 죽음일 수도 있죠. 한 개인의 슬픔이 역사적 슬픔이기도 일 수도 있고 사회적 슬픔일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인간은 역사적 동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개인의 수감이 역사적 단죄일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역사적 단죄일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소녀상과 만국소녀들이라는 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생생하게 기억하죠. 불가역적인 협상, 합의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 문제를 떠올리면서 일본과 한국의 차이랄까요? 이런 문제들을 보여주는 아주 정말 주옥 같은 글입니다. 조금 긴데 한 달락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촛불 시위가 일고 이런 걸 두고서 일본에서는 이해를 못한다고 하죠. 그냥 가만히 시킨 대로 하면 되지 왜 저렇게 들고 일어서서 난리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례도 많이 있는데요. 고종 황제가 나라를 일본에 넘겼으면 그만이지 왜 백성들이 파리떼처럼 일어나서 저항하느냐. 이게 일본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일본의 경우는 자기네 왕이 지시를 내리면은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거든요. 예.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 영국을 죽일 놈, 살릴 놈 했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친미파들로 다 바뀌어버리죠. 그게 일본의 시민정신과 한국의 시민정신의 어마어마한 낙차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일본의 위정자들이 이런 협약을 한 것은 여기서 협약이란 위안부 협약입니다. 예. 한국과 한국인을 잘 몰라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 관해서라면 당사자들을 바보들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거의 할 말이 없다. 이런 일에서 한국인은 일본인과 같지 않다. 양력 과세를 하라고 왕이 명령하면 온 나라가 일시에 설을 바꾸고 왕이 항복을 하면 전 국민이 하나같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일본이지만 한국은 일본 같은 세로 사회가 아니어서 윗사람의 방침과 명령이 아랫사람이 머릿속에까지 곧바로 흘러들어오지는 않는다. 을사늑약 뒤에도 당황했던 것은 일본인들이었다는 말이 있다. 왕이 국권을 넘겨주겠다고 도장을 찍었는데 왜 백성들이 의병을 일으킨단 말인가?
한국인과 일본인에 따르면 이 책 제목입니다. 김용훈 선생이 쓴 일본과 관련하여 임진난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의병에 대해 일본의 역사학자 도미 소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한국의 의병이란 파리떼와 같다. 파리 때문에 사람이 죽지는 않지만 아무리 잡아도 계속해서 붙는 파리떼가 있는 곳에서 살 수는 없다. 악의를 눌러 담아 쓴 파리떼라는 말이 귀에 거슬리는 것은 사실이나 성현 소크라테스도 상대를 설복할 때까지 잘못된 논리에 끝까지 따라붙는 자신을 파리나 다름없는 등해라 불렀고 천재신 랭보도 파리떼 웅웅거리는 곳에 진정한 성장이 있다는 뜻으로 말하곤 했으니 크게 기분 나쁘게 여길 일은 아니다. 아무튼 철부지 정부가 일본과 무슨 협약을 했건 그건 정부의 일일 뿐이니 한국인들이 자기들이 손으로 세운 소녀상을 철거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돈부터 건넨 일본 정부는 한국에 사기를 당했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사기는 무슨 사기? 우리가 보기에 일본이 서둘러 꾸려낸 협약은 조카가 가진 땅을 헐값에 사보겠다고 엉뚱하게 팔푼이 3촌을 꿰어 계약서를 쓴 꼴과 진배 없다. 네, 이렇게 씁니다. 예. 마지막 문장이 착 감겨오죠. 예. 이런 그 협약을 한 걸 두고 조카가 가진 땅을 헐값에 사보겠다고 엉뚱하게 팔푼이 3촌을 꿰어 계약서를 쓴 꼴과 다름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팔푼이 3촌이 누구를 비유하는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이런 글들, 정말 그야말로 말 그대로 주옥 같은 글들이 가득합니다. 특히 표지 디자인에 선택한 팀 아이텔이라는 그림 또 함께 감상하시면서 밤이 선생이다와 사소한 부탁 함께 많이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포렌메리 코너로 넘어왔습니다. 김용민 트위터에서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는 토요일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개최됩니다. 당권 주자들의 막판 경쟁은 경제 이슈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제 민주화 조치를 원칙대로 실천할 것으로 보이는 당대표 후보로 시민들은 누구를 꼽았을까요? 어제 저녁 8시까지 모두 2,308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79%, 5명 가운데 4명은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가 가장 강한 후보로 이해찬 후보를 꼽았네요. 15%의 시민들은 김진표 후보를, 송영길 후보를 지목한 시민들은 6%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도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 하루 쉬었습니다. 오늘 재개됐지요. 어제 클로징 사연 당첨자는 해리아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께는 올인원 향수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를 보내드립니다. 한겨레 사설입니다. 제목은 구청의 주민정보 유출, 빙산의 일각 아닌가. 자동차 등록이나 구청 홈페이지 가입 과정에서 주민들이 적어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은밀한 뒷거래를 통해 선거운동용으로 유출됐다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구청에 누군가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긴 행위나 선거운동에 이를 이용한 행위 모두 불법임은 물론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도 당시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백군기 현 경기도 용인시장 쪽이 시청 공무원한테서 지역주민 5만 명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문자메시지 발송 등 선거에 활용한 혐의가 잡혀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한다. 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시효는 7년이다. 두 사건 모두 시효가 남아있으나 서대문 사건의 시효는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수사당국은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나서야 한다. 지방선거나 총선의 후보와 단체장이 같은 정당 소속일 경우 조직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드러난 게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그 연계 세력과 배후까지 철저히 캐내지 않으면 언제든 재발한다. 네, 1부 여기까지입니다. 2부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